오늘은 어차피 실제 내용이나 진도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 중에 다루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보시게 될 건데요. 그 앞부분에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다 타이틀 달아가지고, 뒤에 사주학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신사주학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운동이 결국 그 간지적으로 표현된 것이, 우리가 사주명리를 해서 쓰는 우리가 그 간지다 하는 것은 제일 큰 대전제와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제목을 붙여놨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이 추나추동이라는 문자도 사실은 생각 안 하고 대부분 뭐 배우느냐면, 갑을병정부터 배웁니다. 갑을병정. 이거 배우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글자에 빠져서 뭐냐면 이해를 못하는 이런 어떤 이제 현상이 자꾸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이 추나추동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 공간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은 우리가 시간이다. 이걸 제가 먼저 달기 위해서 추나추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간이라는 개념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이 더 우선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공부를 하면서 절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시간적으로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무엇을 시간을 통해서 분석한다는 거죠. 그 개념을 제가 제일 먼저 큰 대전제로 달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붙여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앞부분만 넘어가고, 추나추동 신사주학 하자. 한번 보세요. 추나추동. 사주 기초하는 것에서 추나추동 이제 개념부터 한번 조금 따져봅시다. 우리가 오행은 많이 들어보셨죠? 오행. 다섯 오에 다니는 행자인데, 다섯 길로 다닌다는 거죠. 길로 다닌다. 이 다닌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중요한 개념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역학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놓친 부분이 뭐냐면, 이 오행이라면 벌써 생각하는 것이, 그냥 목화토금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목화토금수. 이렇게, 나무와 불과 흙과 쇠와 이 물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양의 자연 철학을 조금 이렇게 접해본 사람들은, 만물의 출발은 뭐라고 해요? 뭐 불이다. 만물의 출발은 또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하나의 원소처럼, 이렇게, 원소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시간이 아니라 그냥 공간이나 사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공간이나 사물. 이제 공간이나 사물로서 우리가 오행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행 공부는 꽝이다 이거죠. 오행 공부는 제대로 우리가 오행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 다섯 패턴으로 다닌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목은 뭐가 이라고 대부분 다 이제 뭐 처음 배울 때 나무다 이렇게 외우고, 불이다고 배우고, 흙이다고 배우고, 이렇게 배우면서 머릿속에 그리기 좋죠, 그죠? 사물이라든지 형태로서 이렇게 보기가 쉬우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배우면은 큰일 난다. 이게. 그래서 제일 그 비극적인 간판이 뭐냐면, 오성연구회 이런 거 해놨다. 오성연구회. 물론 이것도 시간을 우리 개념을 넣어서 별성자를 생각한다면은, 오늘은 이 별을 뜨고 내일은 저 별을 뜨고 생각하면 시간적인 개념도 되겠지만, 다섯 가지 우리가 소재나 별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무엇이 만물의 운동은 다섯 가지 패턴으로 다닌다. 이게 오행의 근본적 개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오행이가 뭐에서 나왔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사행이죠, 사행. 사행.
자, 사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봄이 되면 어떻게 되더라? 예, 봄이 되더라. 만물이 어떻게 해요? 예, 만물이 이렇게 그죠? 뾰족하게 전부 다 솟아오르죠, 그죠? 예, 솟아오르는. 예. 자, 이렇게 밖에 봄에는 날씨가 밖에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죠, 그죠?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는 중에 안에서 어떤 기운,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기운이 음기에 에워싸여져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뻗어오르는 이것이 뭐냐? 봄의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지금 오늘 뒤에 다 못 하셔도 됩니다. 예, 뒤에 다시 제가 확인학습 보통 4번씩 해요. 보면 다 진도 속에 4번씩 해놓는데도 보면 한 4번째쯤 설명할 때 선생님 그거는 뭡니까? 야, 정말 참 이게 어려운 공부구나. 오늘 또, 야, 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집에 가갖고 막 낙서 막 하면서 이 공부 안 된다고. 그래, 들어. 4번 나오니까. 4번 중에 한 번만 잘 들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풀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풀떼기를 말하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뾰족하게 음기에 에워싸여져서 한 방향을 가지고 솟아오르는 그 운동이라는 거죠, 운동. 예, 운하고 행하고죠. 우리 운이라는 것은 주로 흔히 이제 공간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이 주로 운이고, 행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물론 이 둘 다 다닌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지만, 그래서 운하고 행, 이 전체의 운행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공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운동, 목 운동, 그죠? 목 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밖에 음기가 에워싸여 있어 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양기가 펼쳐지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 쭉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뒤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목의 어떤 심상이나 구상에서 놀람 이런 말 나와요. 놀란다. 이게. 뒤에 가면 이제 배워요. 목화 토금수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인에 속하고 이거는 뭐 예에 속하고 쭉 다 이제 그 오행 운동의 속성을 배속시켜서 하는데 목에 놀란다 이거죠. 놀란다. 이건 이제 외우면서 이제 이 진짜 공부 잘못했구나. 그런데 왜 놀라는 거예요? 놀란다고 하는 운동 방향이 어디서 생긴다고 해? 음기에 에워싸여져 있던 공간을 어떻게 해요? 양기가 찍고 올라오죠, 그죠? 그 양기가 찍고 올라오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깜짝 놀란다, 그죠? 깜짝 놀란다. 이렇게 무형에서 유형의 상태로 돌아서는 것이 무슨 운동? 봄 운동의 속성이다. 봄 운동 속성. 근데 이런 성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떤 사물에 이런 속성이 잘 드러나는 게 어떤 게요? 나무가 그러한 기질을 그렇죠? 잘 드러내니까 저거를 나무의 운동이라 하자. 이렇게 이제 문자를 갖다 붙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솟아오르던 사물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고 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지엽이 이렇게 벌어지고, 지엽이 벌어진 곳이 무엇이에요?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이제, 결국 이제 생명 활동이 아주 그 밖으로 드러나서 이제 시작되죠. 이건 이 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이루어지는 운동. 즉, 옆으로 이제 음기에 의해서 갇혀있지 않고 번지는 거죠. 그죠? 밖으로. 양기가 크게 발산되고 있더라. 자, 이게 무슨 운동? 화운동이에요. 여름 운동이고 화운동이다. 자,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되면 꽃이 핀 저 자리에 뭐가 돼요? 결실. 결하여 열매가 되고, 그죠? 결실하여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운동이 시작되죠, 그죠? 열매가 되어 떨어진다. 그래서 결실하여 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운동이 무슨 운동? 금운동, 가을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 이때 되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죠. 그죠? 딱딱하게 굳어지더라. 딱딱하게 굳어지는 운동과 어디로 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에 비하여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무슨 운동? 가을의 운동이고 금운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을 운동, 금 운동. 금을 금덩어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책에 보면은 텍스트에 뭐라고 써놨냐면 금은 쇠다, 쇠금자니까 쇠다. 물론 그런 성질이 드러난 것이 뭐예요? 쇠에서 뭐예요? 말 그 특성이 드러나죠. 단단하게 경강 굳어 있는 모양 밑으로 내려가려는 것,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오행에서 말하는 금이란 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다음 겨울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겨울 운동이 시작되면 전부 다 뭡니까?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밖으로 자기 운동을 펼쳐요, 못 펼쳐요? 못 펼치고 차가운 기운에 갇혀 있죠, 그죠? 차가운 기운에 갇혀서 이렇게 뭉쳐서 있는 상태가 어떻다고 해요? 겨울의 상태고, 여름 동안 기어다니던 그 모기도, 여름에 모기가 막 날아다니다가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을 멈추죠, 그죠? 죽습니까? 활동을 멈춥니까? 활동을 멈추는 거죠. 일 죽는다, 이 멈춘다. 어느 게 맞아요? 멈춘다. 이거 알면요, 정말 거의 철학자 수준에 간 거예요, 이게. 대자연의 운동은 뭐가 없다? 사실은 죽음과 삶의 경계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는 차이가 뭐냐?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차이. 제가 어느 하여튼 수업 하면서는 이제 그걸 일부러 수강생들 이렇게 어떤 측면을 보려고 싶으면 제가 설문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아주 정답을 쓴 사람인데 별 차이 없다. 가로쳐 놓고 내 인생 이래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말 정답이다. 이 죽은 거고 산 게 생사가 별로 뭐냐면 원래 그 경계가 없어요. 근데 자연 운동에서는 결국 살아있고 죽어있고 그 차이가 뭐냐? 스피드 차이입니다. 스피드. 이렇게 스피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동작이 있다 없다. 동작이 있는 것은 뭐라고 해요? 살았다고 보고, 동작이 없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나 멈춘 거나 비슷하죠, 그죠? 그러나 동작이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할 수 있지만, 동작이 멈춰서 정말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그죠? 생명력,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죽지요. 어떻게 죽습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언제 그래요? 꼭 잘 때. 죽은 걸로 봐도 좋죠, 그죠? 동작으로 볼 때는. 그러나 무엇을 유지하고 있어요? 생명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자연은 뭐냐면, 이렇게 추나추동의 왕래를 통하여 어떤 방식? 생존 양식이에요, 생존 양식. 자, 이것도 문자로서 머릿속에. 그래서 어떤 운동, 대자연의 운동이 바뀔 때마다 생존 양식을 새롭게 재편한다는 거예요, 자연은. 생존 양식을 그렇게 재편해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자연 운동의 결과물로 드러났을 때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 목행하고 있구나, 화행하고 있구나, 금행하고 있구나, 수행하고 있구나. 중간에 끼워놓는 이건 뭐냐? 꽃이 펴서 이렇게 더운 기운이 밖으로 이렇게 활짝 펼쳐진 자리에 어떻게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운동이 이렇게 쭉 한 방향으로 솟아오르는 운동, 무슨 운동? 목 운동, 그죠? 그 다음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양기가 밖으로 발산되는 거니까 화 운동, 그죠? 이렇게 튀어나가다가 뭐가 모자라요? 미천이 딸려가지고 밀고 나가는 힘이 모자라가지고 더 이상 튀어나가지 못하고 뺑뺑하게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 머물러 있는 거는 내려오는 운동은 아니죠. 이 상태의 중간 단계가 있더라, 이게 중간 단계가. 이걸 뭐냐? 중간에서 우리가 토 운동으로 하나의 운동 방향으로. 이게 운동 방향은 뭐냐면 이 시간이 상당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이게. 튀어나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상당 시간. 이것을 그래서 하나의
운동성으로서 양기가 발산이 다 되어서 다시 음기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토로 집어여서 어떻게 해요? 토라고 하는 토행을 집어연 거예요. 토행. 그죠? 토행을 집어염으로써 결국 어떤 운동이 되더라? 5가지 패턴의 운동으로 정리되더라. 이게 이제 대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들이 오행이란 문자를 쓰게 된 어떤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목화토금수 외우는 순간에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목화토금수를 보는 순간에 뭘 생각하시라고 해요? 목이 이해가 안 되면 봄을 생각하시라고. 화가 이해가 안 되면 여름을 생각.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다 뒤에 사주팔자 적어놓으면 전부 다 뭘 배웠더라 이러면서. 근데 사주팔자가 아무리 복잡해도 간지로 표현되면 상당히 복잡하죠. 올해 예를 들어서 개미년이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뭐 임수월이다. 이거 적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도대체 저기 뭐야? 근데 어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요 개가 뒤에 배우시게 됩니다만은 오행적으로 수에 속하고 그죠? 수에 속하는 놈이 임하고 개가 오행적 수에 속하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어떤 간지나 문자로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겨울, 그렇죠? 겨울. 그 다음에 뒤에 배우게 됩니다만은 미하고 술은 오행적 토에 속하는데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놈. 이렇게 생각해보면 겨울하고 뭐가 섞였어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여름 가을 중간에 이렇게 낑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운동 방향이 어때요? 하나는 웅크리려고 하고 하나는 뭐예요? 펼쳐져서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펼쳐져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반대 기운이 만났으니까 어떤 힘이 발생하겠다. 밀고 당기고 인력, 청력, 이제 그게 발생해 있을 때의 대처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력이 반대 기운이 몰려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만 보고도 이 팔자는 뭐예요? 반대 기운의 조화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준하추동이라는 것을 끝없는 하나의 자연 이해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책 붙들고 많이 울었습니다. 왜 선생은 말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 책 붙들고 한참을 보내다가 뭐 산에서 결국 시간이라는 것을 결국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세월을 사실은 글 속에 빠져 지낸 거죠. 그래서 막 격국용식 뒤에 봅니다만은 격국 용식 이거요 막 200 몇십 종 다 외워버릴 거다 하면서요 어떻게 되느냐면 조그마한 그 단어장 같은 데 만들어가 그거 다 들고 다니면서 외웠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희귀한 모양 이런 것들은 다 외우면 해결되는 줄 알고 막 외웠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 격국이라고 뭐 책에는 분명히 뭐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을 가지면 좋다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막 전부 다 뭐 이 한 칼 먹은 거 뭐 다리 하나 없는 거 뭐 이렇게 전부 다 뭐가 하나씩 좀 뭐 너무 어긋나 있더라고요. 이걸 설명할 수단이 없느냐. 설명할 수단이 없느냐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있던 조만한 토굴에 오동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 오동나무 빨리 큽니다. 그래서 평상에 갈 때마다 평상이 작아지죠. 나무가 커지니까. 그래서 평상에 앉아가 여름에도 여름 이 자리에 앉아가도 시간을 보내고 겨울에도 앉아 보내면서도 맨날 오행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행은 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늦여름쯤 되니까 오동잎이 팍 떨어져 있어. 이걸 쓸어내고 해요. 또 그 다음날 쓸어내도 또 오동잎이 떨어져. 노래도 있죠, 그죠? 오동잎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오동잎이 커요. 오동잎 아주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이 차가운 기운을 만나도 넓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기운에 쉽게 노출되죠, 그죠? 더운 기운에도 어떻게 쉽게 노출되죠.
그러니까 빨리 타고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잎이 넓은 것들이. 예. 그래서 솔잎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 뾰족하게 타요, 안 타요? 예, 안 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동잎, 한잎들이 떨어질 때, 그때 뭘 알아야 된다고 해요? 가을바람 알아서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가을바람. 이렇게. 근데 그 가을을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옛날 사람이 금이라 써놨다. 이거 완전 사기다, 이거예요. 그냥 가을에다 썼으면 될 건데, 새 금자로 써놨어요. 그게 이제 그 동양학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뭐냐면, 동양학의 속성은 뭐냐면, 축약의 미학이에요. 축약. 전부 다 서구적인 것이 뭐냐면 막 펼쳐가지고 막 따져본다면, 동양학은 어떠냐. 가을도 길다 이거죠. 한자로 끝내자 해서 그것을 금이라 하는, 금기라 하는 이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놈 알아묻고, 못 아는 놈 못 알아묻고. 그 전에 나오는 게 보통 시죠, 시, 그죠? 우리 산문을 도로 시로, 그죠? 시에서 더 나아가지고 뭡니까? 더 제일 짧은 시를 쓸수록 뭐냐면 이게 더 동양학적인 미학으로서 뜻을 전한 거다, 이거. 그건 화두는 질문이고, 대자연에 대한 질문, 네. 대자연에 대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일체유심조. 아니, 불가에서 아무리 그 많은 만구자를 다 줄여가지고 말하면 뭐냐, 일체유심조다. 알아물 놈 알아묻고 모르는 놈만 모르는 대로 땡이다, 이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무엇을 해? 이런 축약의 미학으로서 너무나 짧은 문자 속에 많은 걸 담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현대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풀어 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해? 격국도 필요 없고, 격국도 필요 없고, 용신도 필요 없고, 이러면, 공부했던 사람들 또 수업 한번 잘못 들어. 그래가 그 다음 시간 안 온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이 수업 딱 하고 나면요. 우리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분명히 격국 용신을 틀림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격국도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 사주 분석의 제일 큰 형식이 필요 없다는 거 말하는 거 똑같아요. 처음 듣는 분들은 어차피 이 말도 모르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아주 굉장히 편안하게 들으시는데,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정말로 저걸 무시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사주 분석의 금과 옥조처럼 쓰는 그 척도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 시간에는 바로 선생님이라면서 바로 막 여기에 관련된 막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책에 전부 다 이걸 그만 다루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사물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운동을 들여다보는 어떤 하나의 측면이나 시각에 불과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전부를 다 보는 순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물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자, 이런 사물을 보는 순간 어디서 보면 좋아요? 지금 제가 일부러 시야를 맞춰서 그려놨지만 위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삼면이 보이죠, 그죠? 삼면이 보이니까 이거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만약에 전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여요? 요면 보일 것이고, 위에서 본다면 또 이거만 보일 것이고, 그죠? 삼면을 다 보니까 전체를 보는 더 중요한 시각 측면으로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유용한데 이거 믿다가 이제 발등 찍고 너무 신세 다 버리는 거죠. 그 대자연은 무엇을 해요? 있는 그 자리에서 뭐가 해요? 기중, 좋고 나쁨이 사실 오고 가는 건데, 이 격국용신이라는 건 뭐냐면 더운 기운이 많으니 물이 오면 무조건 좋다. 차가운 기운이 오면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운 기운이 많으면 더운 기운이 좋다. 이것은 큰 음양의 원칙을 말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자연 운동을 다 설명하지 못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군인은 어디에서 죽어요? 군인이 어디서 죽습니까? 만약에 전쟁터가 없으면 군인이 뭘 먹고 살아요? 군인이 없으면, 전쟁터가 없으면, 전쟁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따가 먹고 살았죠. 그래서 한없이 고마운 놈이 결국 나한테 무엇을 주었다? 이게 인생이랄까요, 인생.
배신은 누구한테 당한다? 믿은 놈한테 당한다? 안 믿은 놈한테 당한다? 왜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 믿기까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믿기까지 뭔가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뭐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믿었고 믿었는데 결국 뭐예요? 예, 대자연은 그대로 뭐예요? 두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걸 배신하게 하더라 이거죠. 배신 아니면 이별이다 이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배신 아니면 이별이라니까요. 예, 그럼 이것이 뭐한 것이다? 뭐한 것이다? 부득이한 것이다. 부득이하다. 그리고 그 부득이함에 오는 뭐예요? 주기나 운동이 무엇에 드러났더라? 봄, 여름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운동 속에 이루어져 있다. 이게 모든 사물의 보편적인 운동 방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청춘이 서로 사랑을 했다. 자, 사랑을 했다. 예, 서로 막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관계가 발전했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뭐예요? 좋지도 않고 밉지도 않은 상태에 갔다가 어느 날 사랑이 식죠, 그죠? 예? 사랑이 식이면 어떻게 돼요? 예, 다시 내려가. 그래가지고 막 니를 만난 걸 정말 후회한다. 이런 단계도 오죠, 결국. 예? 왜 만났을까?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전부 그 이야기예요. 뭐 차라리 만나지 말았을 것을. 예? 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예? 웃고 있는데 결국 이 세월이 다 섞여 놓으니까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 오늘 하나 목표는 그냥 시간이다. 만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고, 운동은 시간이 있다는 건 운동이 있다는 것이고, 그 운동은 무엇이에요? 시간에 의해 표현되고, 또 시간의 변화는 운동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운동성?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뭐예요?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고 하는 그런 운동성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면 오늘 머릿속에 잘 정리하셨어도 기초는 대부분 다 잡으신 겁니다. 자, 거기 타이틀로 한번 돌아가서요. 사주 기초편, 기본과 정렬의 차이. 사주가 어디서부터 칼을 뽑아야 되느냐. 대부분 다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우리가 이쪽에 있는 그 텍스트나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전부 다 막 도사님을 능가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처음에 공부에 접근하지만, 우리가 뭐 열정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열정. 이 열정 가지고는 안 되더라. 열정 가지고는. 뭐가 잘 돼야 되나? 처음 기본이 잘 돼야 돼. 기본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어떤 우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그 열정만 가지고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20-30년씩 공부한 사람들요. 정말로 이제 자기 습성 때문에 못 바꿔요. 저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을 처음에 정리 잘 해주지 못하면 뒤에 가면 막 30년씩 공부했는 분들도 만나면 그 습관이 어느 정도 이제 굳어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 가야 된다면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길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 말고 이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어디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또 돌아가십시오는 못하니까 여기로 뛰어넘으십시오 하면은 뛰어넘는 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글 공부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개념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기본을 잘 우리가 다지는 것이 책 한 몇 권을 읽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 하는 내용을 그 부분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처음에 이 열정을 가지고 다른 걸 많이 놓쳐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가면 막, 꼭 보면 수업 시간 보면 앞에 막, 칠 막 하고, 뭐, 형광펜 하는 사람들 있죠. 막, 뒤에 가면 허옇다, 가면, 공채 검사는 제가 안 합니다만, 앞부분에 보면 뭐, 열심히 하다가, 뒤에 가면 뭐가 안 돼서, 우리 기본을 놓쳐가지고.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부분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따져나갈 거니까, 예, 조금 처음에는 진도는 안 나가고 맨날 저런 소리만 하느냐. 실제 진도 나갈 때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빨리 잘 보는 거나 가르치 봐라. 하면서. 근데 기본이 잘 되면 예, 무한한 능력의 어떤 진보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다룰 겁니다. 예. 자, 그 튼튼한 기본이 정렬을 하는 것에서 예, 오행학을 위한 기본기들에서 제가 오행의 그 기본 개념을 좀 이제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다루게 될 거죠. 그 다음에 역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역법은 그 달력입니다. 달력. 예, 달력. 예, 요역입니다. 예. 예, 달력을 왜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달력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간지를 해석하고 붙이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자연과학으로서의 오행과 역법.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추나추동 사시의 왕래를 우리가 문자로 써놨다면, 자연 운동과 무엇은 간지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연 운동 간지. 대부분 다 공부하면은 가불병정은 따로 놀고, 가불병정은 따로 놀고, 추나추동 따로 놀고, 자연 운동 따로 놀고, 이런 식으로 네, 대자연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운동을 그대로 문자로 우리가 읽어 다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글자만 저렇게 가불병정 배우면서 결국은 자연 운동하고 따로 노는데 그 대자연의 운동과 간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뤄볼 겁니다. 자, 추나추동 사시학문. 그래서 추나추동 결국 궁극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가는 것이 만물의 왕래 법칙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양과 오행의 의미. 그래서 음양과 오행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다른 우리가 텍스트에 보면 처음부터 막 음양이 어떻고 태극이 어떻고 그러는데 우리는 태극처럼 이렇게 고상한 거는 안 다룹니다. 태극은 뭐 아무렇게나 뭐 설명문처럼 뭐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없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음양 운동이나 오행 운동의 의미를 알면 태극이 갖는 결국 조절력이라는 것이 이 운동 속에 결국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런 문자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주정법의 논의하는 것이고, 사주를 이제 정확하게 정하는 거. 그래서 그 팔자를 뭐 풀이는 못 하더라도 사주는 똑바로 적어놔야 되는데, 사주를 간지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겁니다. 사주 간지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정확하게 하는 거냐. 거기에서 이제 시간에 의한 왜곡도 있고, 우리가, 편의상 쓰는 서머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왜곡들을 쭉 살펴보는데 135도 기준, 127도 30분 이런 건 전부 다 그 경도상의 어떤 기준 시가 변경되면서 오는 문제점들이고 서머타임은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서머타임. 그 다음 지역시차론, 그 다음 연을 정하는 기준. 연을 정하는 기준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되느냐. 그 다음 월을 정하는 기준, 24절기에서 12절을 주로 중심으로 쓴다 보시면 되고, 날을 정하는 것, 자시냐, 영시냐. 그 시를 정하는 기준, 야자시, 조자시 하는 것.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간, 이제 천간 배웁니다, 이제. 일단, 풀이는 할 줄 몰라도 사주를 정확하게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지로 그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천간은 왜 10개냐? 천간은 왜 10개냐? 천간이 10개인 이유. 뒤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지구가 어디에요? 태양을 기준 중심으로 그 공전운동을 하면서, 천간이 10개가 되고 지지가 그 12개 되는 원리들을 쭉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불병정의 의미를 거기서 다루고 되고요. 그 다음 지지는 왜 지지는 12개냐? 이거 고민 안 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럼 뭐 때문에 묻는다 이런다고. 이게 사실 제가 자연운동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결국 하나였었는데, 천간이 왜 10개고 지지가 왜 12개냐 하는 것을 알아야 천간 지지의 왜곡을 알아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는 결국 왜곡되어 있다. 왜곡.
자, 이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천간이 주로 그 우리가 의지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라면 지지는 뭐예요? 현실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의지와 현실 사이에는 뭐가 있다? 현실 사이에는 시간 왜곡이 있다는 거죠. 시간 왜곡. 시간 왜곡이 있다. 요 우리가 뭐 일종의 키워드 같은 거니까 뭐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의지와 현실. 문자로 쓰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딴 거 아닙니다. 뭐 꿈은 어떻게 한다고요? 꿈은 어떻다고 해요? 우리 월드컵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언제? 바로 아니면 한참 뒤에. 예, 그렇죠. 바로 한참 뒤에. 한참 뒤에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시간 왜곡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 왜곡. 시간 왜곡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이 시간 왜곡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노래도 많습니다.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아니, 뭐야, 얼굴 따로, 머리 따로, 몸 따로, 따로 논다는 거야. 근데 왜 따로 놀까요? 머리와 현실이, 머리와 몸이 왜 따로 놀까? 근데 그게 대자연의 운동에서 부득이하게 오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머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싫어, 그죠? 그런 어떤 그 시간 왜곡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와 현실의 왜곡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이게 이제 무엇을 관찰하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삶,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연 운동을 크게 들여다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 현실은 아닌데 말만 했다. 말도 못하나 이거예요. 욕도 못하나 이거예요. 그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현실과 이념이나 의지 이런 것들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약속 안 지킨다고요. 너무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래 약속하면 대부분 다 확률적으로 바로 지켜질 수 있는 건 확률 한 6분의 1밖에 안 돼요. 실제로. 간지 왜곡, 그 하늘과 땅의 기운의 왜곡이라는 것이. 대자연은 무슨 쟁이? 거짓말쟁이네, 대자연은. 사랑은 얄미운 뭔가 봐. 그 하필이면 얄밉다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운동이 어디서 온다고 해? 할 수 없이 오는 거다, 이게. 그럼 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꿈은 지금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 지금은 없네, 지금은 가고 없네, 이런 노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이렇게 쫙 가사를 보니까요. 가사를 보면은 전부 뭐냐면 간지의 운동과 왜곡을 표현해 난 것들이에요. 사랑했지만 갈 길은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사랑했지만 왜 갈 길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것도 뭐냐, 하늘하고 땅하고 의지와 현실은 무엇에 의하여 왜곡되어 있다. 왜곡되어 있다. 자, 그걸 보면 우리가 인생을 보는 세상의 가치를 보는 눈이 이제 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간은 왜 10개고 지지는 왜 12개냐? 지지의 의미와 작용, 삼합의 의미, 이 삼합은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걸 좀 마크하세요. 삼합. 이게 삼합을 알면은 이제 지지운동의 왜곡을 알게 됩니다. 지지운동. 그래서 지지끼리 어떤 것을 펼치고 닫고, 어떤 것을 꽃을 피웠다가 열매를 맺었다가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궤도처럼 서로 연결하여서 주고받는 것이 삼합인데, 삼합을 무엇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잘 이해하면 이제 만물이 갖는 생명력을 알게 돼요. 만물이 존재 양식이죠. 그것도 자연의 존재 양식이 또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기운이 밖으로 드러났다가 가장 강해졌다가 다시 수그러든 다음에 바로 펼쳐져요. 한참 세월이 흘러요. 그렇죠.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해야 하는 이것을 서로 어떤 운동, 일종의 궤도 운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삼합이다. 그래서 삼합은 결국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앞에 설명한 시간이라는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지지 운동의 이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 부득이한 것이다. 부득한 것. 그러니까 대자연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어떻게 했다고 해요?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 몸이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자야 되죠. 이것은 자는 것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재우는 거죠. 그죠? 대자연이. 그리고 밤새 그러면 안 자고 개겠다. 그래도 또 그 다음엔 또 무슨 과제가 해? 또 자야 될 운동 방향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자고 일하고 엎어지고 이것이 자연 운동의 하나의 큰 궤도 운동인데 저 삼합을 잘 이해하시면 뭐 운명적으로도 엄청난 활용뿐만 아니라 이 자연 운동의 큰 방향을 그대로 이해하시게 되니까 중요하니까 막 하세요. 자, 그다음에 삼재는 많이 들어보셨죠? 삼재가 흔히 뭐 우리가 역학 배우는 사람들 중에 삼재 운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팔자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다고. 삼재 가르치는 선생은 이게 오행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책에 보면요. 그러나 삼재의 진짜 의미를 알면 삼재가 얼마나 소중한 글자인 줄 알게 됩니다. 흔히 뭐 그냥 뭐 우리가 할매들 손가락 짚어가지고 삼재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것이 삼재가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삼재와 삼합을 그대로 엮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신살. 12신살도 중요해요. 거기 별표 하시든지 세모를 하시든지. 우리 흔히 그 역마살, 도화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역마살, 도화살 라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특징으로서 하는 게 12신살이에요. 12신살. 대체로 신은 긍정적인 측면, 살은 대체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붙여 쓰는데 대체로 긍정, 부정. 그래서 12신살의 운용이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아주 규정짓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합의 의미하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합의 종류 여러 가지입니다. 합의 종류에서 뭐 육합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삼합 위에 나왔고 육합 밑에 나왔죠. 육합의 의미작용. 형충파에는 것은 지지와 지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그건 뒤에 구체적으로 또 다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망. 공망도 중요합니다. 공망. 공망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이렇게 천간하고 지지하고 그러니까 의지와 현실의 왜곡이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하나의 중요한 신살인데 글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비일공 망할망자에서 글자 자체에서도 상당히 뭔가 의미가 좀 큰 것 같은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공망의 사용, 그 다음 천간과 지지의 상호작용, 마찬가지로 저 천간 지지의 작용이고, 12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12운성. 보통 뭐 12운성을 또 텍스트 속에서는 뭐 별로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이론적으로 별 채택할 가치도 별로 없다는데, 12운성을 모르면 이거는 완전 꽝이다, 이거 꽝. 대자연의 운동의 패턴을 그러면 그처럼 이 12운성을 모르면 정말 대자연의 운동을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12운성인데 지금은 뭐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아무튼 대자연의 운동은 한 12단계로 쪼개서 그냥 12단계로 쪼개 볼 수 있다. 그렇게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다시 죽음의 과정까지 운동 양상 또는 생존 양식 이런 것들을 뭐 12단계로 쪼개놓은 것이 12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유년에서 중요하게 쓰니까 유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해, 두 해, 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세월은 어떻게 간다고 세월은 어떻게 간다? 흐를 자죠, 그죠?
세월은. 그래서 한 해 한 해 이제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만물이 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여지동은 천간지지의 모양새를 쓴 거고, 2002는 똑같은 간지 모양이 중복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건 뒤에 진도함 나가면서 다룰 거고, 육친론. 육친론. 육친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오행과 음양의 관계로서 결국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육친입니다. 이렇게 오행과 오행의 간지와 간지의 글자 모양을 음양적인 측면에서 오행적인 측면에서 자, 텍스트 기본적인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행 사이에는 뭐가 있다? 서로 돕는 운동이 있고 억제하는 운동 방향이 있다 했죠, 그죠? 그렇게 금극목 이렇게 이제 우리 극하는 관계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죠? 금극목을 보는 순간에 뭘 해? 와, 도끼 가지고 나무를 빵 찍으니까 금극목인갑다, 그죠? 요렇게 공부를 하면 완전히 공부 베리프입니다. 제가요, 나무를 태우니까, 그죠? 불이 나고, 그죠? 불을 또 태우면, 불이 시간이 흐르면 재가 되고, 그죠? 재가 굳으면 금이 되고, 금이 뭐가 되고, 금이 술을 하는, 이게 이제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텍스트에 보면은 뭐,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뭐, 철가루 많이 씹어야 뭐 좋은 물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자, 금이 목을, 무슨 말이냐. 뭐, 책에는 금이 목을 극한데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가을에는 무슨 바람이 불지 않고, 봄바람이 불지 않고. 그죠? 그렇게 가을 바람이 부니까 목 운동이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목 운동이 솟아오르는 운동이었죠, 그죠? 그렇게 오히려 초목이 어떻게 한다고? 마르고 자빠지죠, 그죠? 마르고 자빠지니 이것이 금 운동이 시작되면 목 운동이 약해진다. 그런 말이죠. 이게 이러는 데 상생상극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음양을 집어넣은 거예요. 음양을 집어넣어가지고, 목이 뭐가 있다. 갑과 을이 있으면은, 금에 경하고 신이 있는데, 이 경신 사이에 이제 서로, 음양적으로 차이가 나요. 이 갑이 양이고 을이 음인데, 이 경이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억제하는 놈인데 뭐예요? 양에 속하는 놈이 있고 음에 속하는 놈이 있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음양과 오행적 관계로 표현한 것이 뭐다? 육친인데, 이 육친이 대단히 많이 씁니다. 팔자에서. 별표 쳐야 됩니다. 별표.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사물의 속성을 규정짓는 것이 이제 그 육친이니까. 요즘 사주 분석에 꽃 해놨죠. 꽃에 동글뱅이 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육친의 원리 분석, 육친의 상호작용, 육친의 변용. 자, 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실제 운동이나 사물이나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해서 적용하는 방법론들을 이렇게 쭉 다뤄보는 게 사물로의 변용법. 그 자동차 가수 일어났죠. 여기 가수는 싱어입니다. 가수가 억수로 어려운 문자가 아니고, 가정사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육치설에 대한 문제점, 새로운 육치설에 대한 육친의 융통성, 이거 전부 다 그 진도 나가면서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만을 배우고 격국용신도 하나도 안 배운 사람한테, 그 다음 제목 한번 봐보세요. 바로 그 제목 2 해가지고 뭐 해놨습니까? 고급과 프로를 위한 바로에, 우리는 그래서 초급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첫날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 바로 중급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바로 고급으로 가버리니까.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무자법이 뭐냐면 오행적으로나 육친적으로 뭔가 문자가 빠진 것. 이렇게 이 인생은요, 이 티 나온 게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패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했거든요. 이렇게 어떤 팔자를 우리가 관찰할 때, 대부분 다 이제 기존의 그 텍스트들이었는데 이쪽에 소개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목이 있다, 여기에 불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먼저 관찰해요. 먼저 관찰하는데 뭐냐면 저기 무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목이 있고 화는 있는데 뭐가 없다. 물은 없구나.
그래서 없는 것부터 먼저 관찰함으로써 그 팔자 형식을 먼저 규정 지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 기반이 잘 되어 있는데 뭐가 없다. 도시 기반이 잘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방서가 없다. 아니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 버릴 때만 되면 저 먼 동네까지 뛰어다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살아가는 생존 양식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어느 쪽으로 방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왜곡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라는 건 팔자에 없다는 것은 팔자에 없다. 팔자에 없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걸 다루는 게 사실은 무자입니다. 무자. 그 사람은 어느 곳에 민감하다. 쾌락에 민감하다. 고통에 민감하다. 고통에 민감. 있는 것에 민감하다. 없는 것에 민감하다. 없으면 미쳐보죠. 완화는 없는데. 그래서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형식을 규정짓는 중요한 특질이 되기 때문에 팔자에 없는 것이 뭐냐 이것을 따로 보는데, 이거 오행 중에 보면 그 없는 글자 해서 육칭 중에 없는 글자인데 무자법에 준하는 상황. 자, 요것도 이제 뒤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만은 있기는 있는데 작용을 안 한다든지 작용을 안 하든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아까 뭐 사는 것과 죽는 게 별 차이가 없다 했듯이 그 사람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별 도움이 안 되고 별 의미가 없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새. 351만 명 리스트에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351만 명이 뭔지 알죠? 요새 근데 이 양반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351만하고 나머지 뭐 한 3,500만 칩시다. 요 중간쯤 인계해가지고 한 200만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어정차 한마디로 밥만 축 내고 부도도 안 나고 그렇게 있으나 없으나 별 의미 없이 작용을 하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있기는 있지만 351만 명 안에 안 들어갔지만 나머지 3,300만한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작용하는 게 있어도 뭐와 같다. 없는 거나 진배 없는 작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자법 저기 가면 나옵니다만 이런 사람을 참 영어로 하면 참 멋있는 표현인데 저 사람 누구냐 이러면요. H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 요새 nothing 인생들 많습니다. Who are you? 이러면 I am nothing. 그래서 그런 의미가 무자법에 준한 있기는 있는데 당신 뭐요? 이러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글자의 공망도 그런 어떤 모양새는 이때 동작이 없음으로써 오는 거. 그다음 별자로의 존재는 뭐냐면은 팔자에 드러나지는 못했으나 숨어서 그 존재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시무시한 또 힘을 가지고 있죠. 자, 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팔자에 물이 없는데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을 끌어 쓸 수 있는 겁니다.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뭐가 이 공간에 안 드러났더라도 물이 있다 없다. 숨어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뒤에 다뤄보는 거고요. 자, 그럼 용신의 재정립. 자, 진짜 용신 나오죠, 그죠? 용신, 우리 격국용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자의 특성을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논리를 수다야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격국이라는 문자하고 용신이라는 문자를 통해 가지고 팔자 해석을 해나가는데 용신이라는 것이 이제 그 팔자에 부족한 것이나 왜곡된 것을 풀어주는 자, 이게 이제 흔히 용신 개념인데
예, 이 용신이 무엇을 예,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용신은 대충 필요한 거라고 말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나무 팔자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한자만 보자 이거죠. 한자는 나무가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다? 예, 물 주면 일단 그죠? 콩나물은 대충 물만 줘도 자라죠, 그죠? 그 다음에 예, 흙도 있어야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햇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실을 이루어주는 이 가을 바람이 불어야 뭐가 이루어져요? 종자의 보존이 이루어지죠, 종자 보존. 예, 가을 바람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목이 나무가 나무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다 필요하다? 예, 봄이 필요하죠. 봄이 있어야 봄의 기운이 와야 뭐예요? 딱딱한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우고 올라오는 나무의 생명활동이 시작되죠, 그죠? 예, 그래서 봄을 우리가 문자로 목운동, 화운동, 운동, 금운동, 수운동 전부 다 뭐예요? 사계절 모두 다 필요하다 이게. 그럼 용신이 뭐냐? 목도 되고 화도 되고 토도 되고 다 되느냐? 맞다 이거라, 맞다. 근데 책에서는 뭐냐면 물이 좋은 것이면 금은 그것을 도와 좋은 희신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용신이면 이게 희신이고 나머지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안 망해요. 아까도 뭐 설명했지만 겨울나무는 죽었다 살았다. 겨울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위에 보면 죽었고 위에 보면 살았는데 겨울 자란 게 뭡니까? 예, 겨울 동안 자란 게 나이테입니다. 겨울 동안. 겨울에도 나무는 자랍니다. 겨울 동안 자란 것이. 그래서 뭐냐면 한겨울을 지나려면 춘, 봄과 가을을 우리가 한번 겪어야 뭐가 생겨요? 나이테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상하게 연세를 물을 때 춘추가 의대시 옵니까? 그죠? 봄과 가을을 몇 번 겪으셨나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테가 몇 개입니까?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겨울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운동의 방향만 달리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변화가 큰 변화 없이는 우리가 오행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격골 종류 바뀌긴 오니 쉽게 찾아보는 용신, 남들이 그 심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용신 잡는 거요 딱 1시간 만에 끝냅니다. 10년 배울 거를 우리는 1시간 하니까 거의 여기서부터는 천재 수업이에요. 천재 수업.